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나이 먹고 체하면 약도 없지인데요. RH 코리아에서 올 1월에 출간한 아주 따끈따끈한 신간 도서이고요. 저자는 임성경님입니다. 임성경 작가님은 방송 작가로 이미 잘 알려진 분이신데요. 청소년 드라마의 전형으로 인정받는 KBS 신세대 보고 어른들은 몰라요와 MBC의 나를 썼고요. 휴먼 다큐 이것이 인생이다. 그리고 이혼 법정 드라마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을 썼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장편 소설을 쓴 작가입니다. 이 책은 누구나 일상에서 가장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먹고 있는 나이, 어떻게 하면 체하지 않고 잘 먹을 수 있을까라는 화두로 나이 먹는 일에 관해 탐구한 육회 발랄 생활 에세이입니다. 그리고 중년이 겪는 경쾌한 일상과 뭉클한 인생사를 아주 발랄하게 풀어 썼는데요. 중년이라면 누구나 폭풍 공감하게 되는 책인 것 같습니다. 임성경 작가님은 중년이란 나이를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요. 아주 공감이 되더라고요. 중년은 사회적 의무와 양육 부담, 여성성의 멍에에서 벗어난 자유와 독립의 시기이며 사춘기처럼 예민하게 느끼고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왕성하게 배우고 무한히 감동하고 그러면서 훌쩍 자랄 수도 있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비록 신체 기능은 떨어지고 건망증은 중증에 치닫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여전히 아름다운 나이라고 표현을 했더군요. 우리의 삶은 커서 어른이 됐다거나 또 엄마가 됐다는 데에서 끝나지 않지요. 여전히 내일을 기대하고 분주히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나이 먹고 체하면 약도 없지에서는 내일을 믿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는데요. 이 책을 읽다 보면 나이듦 속에서 새롭게 채워지는 내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의 목차를 잠깐 살펴보자면 프롤로그, 가장 꾸준히 한 일은 나이 먹는 일, 그리고 1. 늙어갈 순 있지만 젊어갈 순 없다니, 그리고 2. 자식과도 약간의 거리를 둔다. 3. 발랄하게 반환점 돌게. 4. 장래 희망은 웃긴 할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서 제가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는데요. 여러분이 인생의 어느 지점을 살고 계시든 지금의 나이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들 중에서 가장 젊은 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눈부시고 아름답게 각자의 삶을 잘 살아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프롤로그. 가장 꾸준히 한 일은 나이 먹는 일. 어느 날 갑자기 내 나이를 깨닫고 깜짝 놀랐다. 남편, 애들과 한 팀으로 묶여 내 정신이 아닌 채로 살아왔지만 이제라도 정신 좀 차리고 잘 살아볼까 하니 나이 50이다. 한 발자국 걸을 때마다 아이들이 다리에 감기던 시기가 지나고 나니 내 다리로 어디든 갈 수가 있긴 한데 대체 어디를 가야 하는지 알 수 없는 때가 왔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가장 열심히 꾸준히 한 일이 바로 나이 먹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제야 나이 먹는 일에 대해 가만 들여다보고 곰곰 생각해본다. 어른이 되는 일, 사는 일에 허기가 져서 처음에는 맛도 모르고 허겁지겁 집어먹기 바쁘다가 이만큼 먹으니 이제 좀 느긋해져서일까. 내가 먹고 있는 것이 대체 뭔지 요모조모 뜯어보고 어떻게 먹어야 체하지 않고 잘 먹을 수 있을까도 생각한다. 나는 지금 갱년기의 한복판에 서 있다. 갱년기는 쇠락과 상실의 시기일까. 각종 사회적 의무와 양육의 부담,
여성성의 멍해를 조금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와 독립의 시기는 아닐까. 확실한 것은 갱년기는 사춘기와 마찬가지로 정신과 신체가 격변을 겪는 때라는 것이다. 그러니 사춘기처럼 예민하게 느끼고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왕성하게 배우고 무한히 감동하고 그러면서 훌쩍 자랄 수도 있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겪는 사춘기, 사춘기처럼 가슴 뛰는 갱년기, 희망사항이다. 제목, 어머님, 아주머니, 저기요. 광화문 지하도를 지나는데 설문조사를 해달라는 조사원이 나를 붙잡아 세웠다.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젊은 남자였다. 젊은 남자가 말을 걸면 웬만하면 친절하게 응대한다. 그러나 그날은 굉장히 바쁜 척하며 대답 없이 급히 지나쳐갔다. 그 조사원이 나를 어머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어머님, 설문조사만 해주시고 가세요. 어머님이래. 내 나이가 저만한 아들이 있을 수도 있는 나이인 건 알고 있다. 그래도 일면식도 없는 청년이 공공장소에서 나를 어머님이라고 부르니 당황스러웠다. 아니, 어머님이라니. 자기가 내 사윗감도 아닌데 웬 어머님? 그러나 그 조사원은 죄가 없다. 다른 마땅한 호칭이 없기 때문이다. 지나는 중년 여자를 대체 뭐라고 부른단 말인가? 아주머니? 저기요? 그렇게 불렀으면 기분 좋게 설문에 응했을까? 호칭은 참 쉽지 않은 문제이다. 호칭 때문에 기분 상하는 일, 싸움 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호칭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 대한 타인의 인식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정체성과 관계 있는 문제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 처음 보는 사이에도 가족 간에나 쓰는 호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다 같은 당군의 자손이라서 그러는 걸까?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언니나 이모라고 부르고 그냥 길 가는 사람에게도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부른다. 노인이라면 어떤 장소, 어떤 상황에서 만나든 무조건 할머니, 할아버지다. 가족 간의 사회적인 호칭을 쓰는 것도 부적절하다. 드라마를 보면 자기 남편을 우리 박사님이라고 하거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김 교수, 닥터리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던데 엄청 재수없게 들린다.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에서는 어떨까? 내 친구 아이들은 나를 이모라고 부른다. 한민족 한 핏줄 위아더 월드라고 생각하면 편하지만 나는 어째서인지 듣기에 별로다. 물론 그 아이들이 나를 아줌마라고 불러도 듣기에 별로일 것 같다. 동네 친구들은 나를 모모 엄마, 제제 엄마라고 부른다. 모모야, 제제야 하고 애들 이름으로 나를 부르기도 한다. 큰아이가 모모, 작은아이가 제제다. 물론 가명이다. 우리 엄마는 예전에 처음 사위를 봤을 때 김서방이라는 호칭을 어색해했다. 김서방, 박서방 하는 게 할머니들이나 쓰는 말처럼 느껴져서 싫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장인어른, 장모님이란 말을 입에 올리기 영 어색하다는 사람도 있다. 남자 선배에게 쉽게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차마 입이 안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도 많다. 이것도 저것도 딱 떨어지지 않고 크게 마음에 들지 않지만 다들 어쩔 수 없이 적당한 걸 하나 골라 잡아 쓰고 있다. 호칭이야 아무려면 어떠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듣기에 불편하다. 이런 경우는 듣기 불편한 쪽에서 불만이라고 투덜댈 시간에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서 곰곰 생각해봤다. 영화를 보면 외국에서는 대부분 이름을 부른다. 장인 장모도 이름을 부르고 옆집 아줌마도 이름을 부른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한다면 어색하겠지. 정말 그럴까? 처음만 어색하지 지나고 보면 점점 괜찮아지지 않을까? 요즘은 회사에서도 부장님, 과장님 하는 호칭을 없애고 철수님, 영희님 한다던데 물론 그것 때문에 회사 다니기 더 싫다는 사람도 보았다. 글로벌 시대니까 아예 영어 이름을 따로 만들기도 하다. 내 후배 진경이는 회사에서는 카렌이다.
사장도 동료도 후배도 자신을 카렌이라고 부른단다. 회사 상무에게 상무님 하지 않고 제시카 한단다. 동호회에서는 별명을 지어 부른다. 나이나 성별을 알 수 없는 온라인상에서는 물론이고 오프라인 만남을 할 때도 별명을 부른다. 잘 모르는 사이에 족보 따져가며 형님 동생 하기도 그렇고 직위를 따져 물을 것도 아니니 별명을 만들어 쓰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그래서 제안한다. 호칭에 대해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으로서 목마른 자가 우물 판다는 차원에서 하는 제안이다. 동호회가 아니라도 일상 속에서 각자 하나씩 별명을 만드는 것이다. 이름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지만 별명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니 자신의 특징이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다. 너무 깊게 생각할 것 없이 그냥 좋아하는 꽃이나 닮았다고 생각하는 동물 이름이어도 재미있겠다고 생각한다. 별명은 기억하기도 쉽고 부르기도 쉽다. 물망초, 이것 좀 드셔보세요. 새벽별이 해오셨는데 아주 맛나요. 친척 모임에서 이런 정 깊은 대화가 오갈 수 있다. 셋째 당숙모님이라고 하는 것보다야 훨씬 좋다. 시부모님이 50 넘은 며느리를 아가라고 부르는 민망함도 피할 수 있다. 별명 부르기를 실제로 해보면 아주 편리하고 정답다. 공동육아 어린이집이나 대안학교에서는 이렇게 별명을 만들어 부르는 일이 일상화되어 있다. 큰아이 모모는 대안학교에 다녔는데 학교 선생님들, 학부모님들은 다들 별명으로 소통한다. 아이들도 선생님을 수학선생님, 교장선생님 하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항아리, 수수꽃다리 하는 식으로 부른다. 학부모도 공공엄마, 공공아빠라고 부르지 않고 감자나 고구마로 부른다. 어떤 사람은 단순히 교사나 누구의 엄마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로 대하게 된다는 것이 좋은 점이다. 아이들이 교사를 대할 때도 스스럼이 없다. 참고로 모모 학교에서 부르는 내 별명은 아랑곳이다.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할 때의 그 아랑곳. 아랑곳은 사전에는 어떤 일에 마음을 씀이라고 되어 있다. 남편은 내게 별명까지도 뻔뻔한 스타일이라고 말한다. 아랑곳하는 경우도 많은데 언제나 아랑곳하지 않는다고만 생각하는 모양이다. 별명으로 서로를 부르다 보면 언젠가는 스스럼 없이 이름을 부르게 되는 날도 올 것이다. 어쨌든 호칭으로 받는 스트레스는 훨씬 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게 있다. 아는 사이에서는 그렇다 치고 모르는 사이, 길 가다 만난 사람은 어떻게 불러야 할까? 외국에서는 헤이 하는 것 같다. 우리가 저기요 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을까? 설문조사를 청하는 청년은 나를 어머님 대신 대체 뭐라고 불러야 했을까? 국민 대토론회라도 열어봤으면 하는 심정이다. 제목, 이제는 정말 귀걸이를 할 때. 2달 뒤면 50대야 라고 어느 날 부르짖었다. 49 가을, 긴 연휴가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다. 내가 대체 몇 살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나이를 따져보고는 소스라쳐 놀라는 일이 몇 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43이 되었을 때 헉, 내가 43이라고? 40 넘은 지 엊그젠데? 46일 때 응? 46? 나 40대 초반 아니었어? 50을 앞두었을 때는 놀라움이 최고조로 이르렀다. 마음은 청순이라는 말이 이토록 절실하게 공감될 줄이야. 내가 50을 앞두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 세월은 쏘아놓은 살처럼 흐른다. 일단 쏘았으면 되돌릴 수가 없다. 날아가는 화살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것이다. 세월은 빠르고 한 번 간 청춘은 되돌릴 수 없고 어영부영 하다가 한 세상에 끝나버릴 것이 확실해졌다. 그러니까 나이 들었다는 실감이 났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나이가 든 것이 확실하면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정말로 나이 들었다면 평균 수명이 늘었으니
젊음의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고 우기더라도 그래도 어쨌든 살 날보다 산 날이 많다면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나. 나이 든 것이 확실하니 이제는 정말 해야 할 일, 그건 바로 미룬 일이다. 해야 하지만 하고 싶지만 이제껏 미루었던 일을 드디어 해야 한다. 더는 미룰 수 없다. 왜냐면 미룰 시간이 없으니까. 미루고 미루었는데 또 미루다 보면 이번 생에서는 영영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아주 옛날부터, 그러니까 몇십 년 전부터 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미루고 미루다 하지 못한 일, 내게는 그것이 귀를 뚫는 일이다. 귀를 뚫기로 하고 사람들의 귀만 쳐다보았다. 대부분 귀걸이를 하고 있었고 귀걸이 안 한 귀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작은 구멍이 있었다. 나는 내내 액세서리를 하지 않고 지내왔다. 액세서리를 하면 예를 들어 반지를 끼면 종일 반지를 만진다. 손가락에 무언가 있는 게 영 거슬린다. 귀를 뚫지 않았기 때문에 귀걸이를 하면 귓볼에 끼우는 클립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의외로 귀가 엄청 아프다. 나는 지금 귀걸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순간도 잊을 수 없을 정도다. 남다르게 튼실한 귓볼을 가졌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그래도 이제는 액세서리를 하는 사람으로 변신해 보고자 생각했다. 이유는 아무리 열심히 차려입어도 거울 앞에 서면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주름살과 생기 없이 칙칙한 피부와 그 이야기를 줄줄이 하다 보면 너무 구차해지니 그만두자. 어쨌든 인위적인 반짝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에 액세서리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동네 금은방에 가서 귀를 뚫었다. 귀를 뚫는 일은 아주 간단했지만 그 후의 관리가 의외로 신경 쓰이고 까다로운 일이었다. 한 번 실패했다. 머리 감을 때 귀에 은침이 너무 거슬려 빼놓았다가 씻을 때 귀때기를 비누칠에 주물럭거리고 박박 씻어내야 속이 시원한데 그걸 못하니 답답했다. 깜빡 잊고 그냥 잤더니 단 하루 만에 구멍이 막혀버렸다. 아물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뚫었다. 이번에는 조심조심 정성을 다해 관리했다. 2주 정도는 하루에 한 번 은침을 빼고 귓볼에 항생제 연고를 바르고 다시 은침을 끼웠다. 그 뒤 한 달 동안 아침 저녁 세수하면서 귀에 물이 닿은 뒤에는 꼭 알코올 솜으로 소독했다. 귀를 뚫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았다. 샤워할 때 조심했고 미용실에서 커트하고 샴푸할 때도 미용사에게 얼마 전 귀를 뚫었으니 조심해 주세요 했다. 스웨터를 갈아입을 때도 귀에 은침이 걸리지 않도록 조심했다. 세상에 그 많은 귀 뚫은 사람들이 모두 이 귀찮은 과정을 겪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오, 세상 사람들은 이토록 열심히 살고 있었어.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 그게 아니었네 하며 감탄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구멍 하나를 애지중지 돌보며 한 달가량 지나자 드디어 은침을 빼고 18K 원터치형 귀걸이를 끼울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귀를 뚫지 않은 사람에서 뚫은 사람으로, 귀에 아무 장식이 없다가 늘 귀걸이를 걸고 있는 사람으로 변신했다. 중요한 건 변하다. 변한다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변하지 않음이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했다.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우정, 한결같은 마음, 언제나 처음처럼 등등의 말을 여기저기다 마구잡이로 갖다 썼다. 좋은 말,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살다 보니 그런 건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없고 게다가 변하지 않는 것이 꼭 옳은 것도 아니다. 오히려 변하지 않음이 아집과 관성, 무기력의 증거이기도 하다. 알고 보면 귀찮아서 안 변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다. 변하려면 안 쓰던 신경을 써야 하고 모르던 것을 새로 알아야 한다. 아, 아무 일이라도 생겨라 하는 마음이 젊은 마음이다. 제발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으면 하면 늙은 것이다. 젊은 시절에는 저지르는 일이 가능했다. 망할 때 망하더라도 한번 해보는 것, 회사를 퇴직하고 창업하는 일,
하던 일을 그만두고 세계 여행을 떠나는 일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하는 게 좋을 것이다. 무슨 일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과 체력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러나 나이 들어 무슨 일을 저지르면 수습할 수 있는 시간과 체력이 부족하다. 나이가 들수록 모험보다는 안정을 택하려는 경향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그래서 그게 경향성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변화조차 시도하지 않게 된 것은 아닐까. 이를테면 헤어스타일 같은 것들. 젊을 때는 이것저것 시도해 보기는 하지만 마음에 들고 잘 어울리고 무난한 한 가지 스타일을 정하면 10년, 20년 그 스타일을 고수한다. 그까짓 헤어스타일, 액세서리, 스커트 길이 정도야 변화를 주어도 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일종의 습관처럼 굳어진 것이다. 하지만 작은 것이라도 의도적으로 변화를 주는 것은 생활을 신선하게 만들어준다. 매번 가는 산책길도 조금 다른 길로 들어서 보면 다른 풍경이 보인다. 동네 천변을 걸을 때 늘 왼쪽 길로 갔다가 돌아올 때 오른쪽 길로 왔다면 이번에는 오른쪽 길로 시작해서 왼쪽 길로 돌아오기만 해도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인다. 무엇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변화 자체가 재미있으니까 시도해 보는 것이다. 별 이유도 없이 이제껏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냥 계속하는 것이라면 별 이유도 없이 바꿔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액세서리라고는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시간 날 때마다 액세서리 판매대를 기웃거리는 사람으로 변했다. 마음만 먹이면 되는 아주 쉬운 일이다. 어쨌든 귀를 뚫었다. 지금은 귀걸이가 2개뿐이지만 더 살 거다. 누가 내게 뭘 선물할지 고민된다면 귀걸이를 사다오. 제목 숙련은 없지만 정련도 없다. 예술은 숙련이 안 된다. 아마도 그게 예술가를 지옥으로 몰아넣는 원인일 것이다. 오래 한다고 해서 많이 한다고 해서 더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는 일. 늙은 예술가가 병든 육체와 지친 영혼을 작품에 갈아 넣었지만 초기작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가여운 일이다. 하다 보면 점점 잘하게 되는 일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은 좋겠다고 생각한다. 구두를 만들거나 기계를 다루거나 외국어를 가르치는 일, 숙련이 있는 일. 글쓰기는 숙련이 있을까? 하다 보면 늘까? 물론이다. 많이 읽고 많이 쓰는 것이 글쓰기를 배우는 유일한 방법이다. 많이 쓸수록 전체 글을 구성하는 능력, 문장을 다루는 실력이 는다고 믿는다. 그런데도 정말로 점점 더 잘 쓰게 되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슬픈 얼굴로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20대 소설가들보다 60대 소설가들의 작품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없다. 같은 작가를 놓고 보더라도 그 작가의 초기작보다 후기작이 더 훌륭하다고 말할 수 없다. 변화는 있겠지만 그 변화가 숙련에 의한 진전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나는 그림을 배우러 화실에 다닌다. 초반에 그렸던 그림을 지금 다시 보면 엄청 허술하고 서툴지만 당시에 나는 내 솜씨에 감탄하며 천지사방 자랑을 해댔다. 지금 나는 예전 그림을 보며 또 흥분한다. 계속하면 점점 더 잘 그리게 될 거라고 숙련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거기까지다. 도구를 다루는 일, 색을 만드는 일은 점점 잘하겠지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나는 마침내 화가가 될까? 10년이 넘으면 걸작이 나올까? 그렇진 않을 것 같다. 글쓰기도 지금과 마찬가지다. 나는 글자를 깨치고 난 뒤로는 쭉 글쓰기를 해왔고 25살부터 글을 써서 돈을 벌었다. 그동안 점점 더 잘 쓰게 되었을까? 그랬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앞으로 더 나아진다는 보장도 없다. 미래를 믿지 못하니 참 씁쓸하다. 믿음이 있어야 희망도 생기고 힘을 낼 수 있는데 말이다. 그러나 다른 데서 희망을 찾는다. 글쓰기는 숙련이 없지만 정련도 없다. 퇴사해야 하는 나이는 없으며 반납해야 할 면허증도 없다.
젊은 시절보다 더 좋은 글을 쓴다는 보장은 없어도 젊은 시절과는 다른 글을 쓴다는 보장은 있다. 10대는 10대의 글을 쓰고 70대는 70대의 글을 쓴다.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중년 에세이는 아무리 훌륭한 작가라 해도 20대가 쓸 수 있는 글은 아니다. 작가는 나이 먹는 것이 두려운 직업이 아니다. 축구선수, 발레리나, 회사원은 한 해 한 해 나이 먹는 것에 압박을 느끼겠지만 작가는 그렇지 않다. 내가 더 나이를 먹으면 지금과는 다른 감성으로, 깨달음으로 또 새로운 글을 쓸 것이다. 시바타 도요라는 작가가 있다. 1911년생으로 2013년 타계하기까지 100년 넘게 살았다. 90이 넘어 시를 쓰기 시작했고 98에 첫 시집을 냈다. 그녀는 약해지지 마라는 시에서 햇살과 산들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나도 괴로운 일 많았지만 살아있어 좋았어. 라고 썼다. 100살 할머니가 하는 말이다. 가슴이 저릿해진다. 살아있어 좋았어라니. 100년을 사는 동안 그녀를 지나갔을 풍파를 상상해보라. 그런데도 가지고 있는 생에 대한 긍정이 예사롭게 느껴지지 않는다. 100살인 작가가 쓴 시, 100살이어서 쓸 수 있는 글이다. 비밀이라는 시도 있다. 시의 마지막 연이다. 98에도 사랑은 하는 거야. 꿈도 많아 구름도 타보고 싶은 걸. 나는 이 시를 읽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울었다. 100살 할머니가 이야기하는 사랑과 꿈. 내가 구름을 타보고 싶었던 게 언제였던가 싶었다. 시를 읽고 오랜만에 고개 들어 하늘도 보았다. 어린아이도 젊은이도 구름을 타보고 싶다는 글을 쓸 수 있다. 그것은 그 나름의 울림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100살 할머니가 구름을 타보고 싶다고 말하면 울지 않을 도리가 없다. 감동의 깊이가 다르다. 나는 나이 먹은 나에 대한 기대가 있다. 나이 먹은 내가 쓰는 글에 대한 기대다. 숙련은 없을지라도 정년도 없으니까. 늙어서는 훌륭한 작가가 될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계속 쉬지 않고 써야 한다고 자신을 독려한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말이다.